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올해부터 로또 3등은 세금을 안 낸다고 합니다. 그 이유 올해부턴 200만 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데요. 운이 좋아서 당첨이 돼도 5천 원짜리만 되는 제 입장에선 3등을 해도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게 더 놀랍네요. 지금 이 시각 오후 3시에 가장 핫한 소식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경찰, 서울교통공사 측과 계속 대치하던 전장현은 조금 전인 오후 2시 30분쯤 최종 해산했습니다. 어제는 무려 13시간가량 대치한 전장현, 오늘은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예고 없이 기습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들이 하차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지하철 선전전이 진행된 삼각지역에서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세계 2위였던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34위까지 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 2위로 최상위권이었지만 매년 순위가 낮아지면서 3년 만에 34위로 추락했습니다. 일찍이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인터넷망은 품질이 열악한 동축 혼합망을 사용했지만 후발국들은 이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광 케이블을 구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입국자 5명 중 1명이 코로나 확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PCR 검사를 받았는데요. 61명이 확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앞으로 중국 인접 지역인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이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큐시토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중대 선거구제 검토, 유승민 전 의원 적극 환영입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 신년 인터뷰에서 언급했던 이 중대 선거구제 검토가 뜨거운 감자로 슬슬 익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관련 대통령 언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선 후보 때부터 이렇게 선거 제도를 좀 개편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이 토론회 장면 당시 모습 보고 오시죠. 이제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우리 당과 협의해서 일단 국민들의 그 국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국회의원 선출 방법이고 저는 국민들의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 선거구제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정치를 하기 전부터도 선호해 왔습니다. 네, 중대 선거구제 뭔데 이렇게 난릴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한테 익숙한 지금 현재의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입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1등이 지역구를 대표하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일단 선거구 구획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한 선거구 규모가 일단 훨씬 더 크게 설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선거구에서 뭐 1, 2, 3등 이런 식으로 표를 많이 얻는 후보 다수가 당선자가 모두 돼서 지역구를 다 같이 대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표가 적어지고 뭐 소수 그리고 군소 정당도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커지지만 그만큼 이 선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여의도는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속은 알 수 없지만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시죠.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합니다. 우리 당은 정개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주사들의 진출이 가능하고 뭐 신인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 제도화가 되지 않은 이유가 있겠죠. 뭐죠? 바로 양당이 확실한 1등을 지키고 있는 기득권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먼저 여당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TK 지역구 의원들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보다 아직 단단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네. 이 얻는 것보다 내줄 것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계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렇게 직접 지침을 내린 상황에서 네. 여당이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사실 뭐 당대표를 뽑는 이 전당대회도 윤심 논란이 지금 한창 네. 일고 있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뭐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석에서 결국 이번 총선 내가 치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다면 이걸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치르겠다는 거는 직접 본인이 선거 운동을 뭐 지휘하는 거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적인 네. 선거지 않습니까? 네. 내년 4월에 열리는 총선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가지고 일단 선거를 치르고 특히 이제 이 대선 때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정치 개혁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이 되는지 그걸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아마 본인이 치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네. 그 측면에서 특히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예전에 1987년도 헌법 개정 이후에 이제 1로 3김 시대가 있었잖아요. 1로 3기. 이 노무현, 노태우 그다음에 3김씨 있었는데 네. 그때는 다들 지역을 어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조건 소선거구제. 국회의원도 많아지고 공천할 거리도 많고. 네. 근데 그것이 보면 지금에서 지역 간 어떤 대립 구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요즘 보면 특히 뭐 이 지지를 놓고서 서로 간의 어떤 갈등 양상이 굉장히 심각해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결국 정치에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선거구제에서 한 명이 뽑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표가 되는 또 한 지역이 한 정당이 완전히 독식하는 구조는 없애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제도의 취지의 어떤 장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논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특히 왜냐하면 이 기존에 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왜냐하면 공천에서 예전에는 각각 한 사람이 공천되는 걸 이제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한 명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본인은 공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은 유리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개개인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는 4월에 지금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획정 때 중대선거구로 획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어렵다. 상당히 아마 예전에는 선거 제가 알기로는 35일 전에 아마 획정한 경우도 있어요. 이 주제는 아마 이 논쟁은 선거일까지도 계속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일 순 있지만 이게 실제 기득권이 이미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되기에는 쉽지 않다. 이 당장 선거구 획정을 하는 데까지 4월이기 때문에 시간도 좀 부족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말하는 것마다 굉장히 각을 세웠던 한 사람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이 민지숙 기자 네. 이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정말 반색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윤계 대표 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번엔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진영을 넘어 합의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란 이유였는데요. 이 비윤계인 하태경 의원도 이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심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반대를 하면 이 비윤이 되는 거다. 이 공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 그러면서 이 실제 중대 선거구제로 가면 이 당협위원장의 의미가 퇴색된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직접 듣고 오시죠. 항상 여당은 대통령 마음을 많이 팔죠. 윤심을 파는데 그럼 최근에도 보면은 공천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이런 뭐 누군 자를 거다. 이런 이게 윤심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다 헛다리 짚은 게 지금 대통령께서는 소선거구제 자체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선거구제가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네. 지금 당협위원장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 이 당협위원장은 공천을 받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이 공천받는 한 명이 아니라 2, 3위까지 당선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자리에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만큼 비윤계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열리는 셈이니까 네.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이 중대 선거구제로 얼떨결에 좀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 친이준석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 대표적인 친이계라고 할 수 있는 허은하 의원은요, 이 민심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석수에 반영할 수도 있고, 뭐 네. 지역이라든가 이념의 대립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좀 심도 있게 이 제도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준석께도 지금 환영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중대선거구제의 경우에는 뭐 기득권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지도 높은 사람이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단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대선거구제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준석 개인이야 얘기하신 대로 유명도 지명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네. 꼭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어도 뭐 다른 데 가도 이준석을 알잖아요. 그러나 방금 나온 허은하 전 지금 당협위원장, 네. 지금 현역 현 의원이죠. 의원이죠. 비례대표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꼭 탈당하지 않더라도 출마 난 도전하겠다. 중대선거구제라면 네.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 등등 지금의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도 비주류들이 저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거기에 네. 중대선거구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중대선거구제 지금 왜 필요하냐? 우선 당장 21대, 20대 선거만을 놓고 보면 사표, 네. 내가 찍은 표가 반영이 안 된 비율이 40%가 넘어요. 그건 사실은 유권자들,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구현이 안 된 거잖아요. 네. 다당제를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되잖아요. 더군다나 저런 제왕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당대표나 네. 또는 뭐 윤 대통령처럼 사실상의 권한을 쥐고 있는 쪽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잖아요. 막는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조금 희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현정 의원이 너무나 설명을 잘했어요. 현실에서는 어려워요. 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영남 국민의힘 의원들, 네. 호남 뭐 민주당 의원들, 또 충청도 뭐 이런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은 네. 반대한단 말이에요. 시간 얼마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여론이 국회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 중대선거구제라는 게 왜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 긍정적인지 네. 그거에 대한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현종 위원님 네. 사실 이 과거에도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 이게 논의가 됐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새누리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가 지금 영남 지역에서 이 일을 의석 때문에 그랬던 그렇죠. 그랬었던 거였었는데 지금 만약에 윤 대통령 제안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되고 2024년 총선이 그렇게 치러진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또 여당이 질 수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결과를 사실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이제 민주주의가 설명해 줬지만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1, 2, 3등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네. 광역에서. 그러면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잖아요. 정의당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1, 2등이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이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 영남 지역에서는 지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30% 이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종합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표는 못 얻고 얻지 못할 표는 준다.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과연 이상은 좋지만 현실에 과연 부합될 것인가의 문제. 두 번째는 요즘 우리 지역 간에도 굉장히 지역 정서가 충돌하는 데가 많습니다. 작은 지역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보면 선거 가불 지역 같은 경우도요. 가불이 서로 굉장히 싸우는 지역도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광역으로 묶어놓을 경우에 그 지역의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구역 개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국회의원 뭐 4개 지역이 5개 지역이 한 곳으로 있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중대선거로 바뀌게 되면
이 우리가 이제 광역 어떤 행정구역 이걸로도 이제 가야 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8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소선거구제 치러왔고 네. 현역 의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결국 현역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이게 통과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대통령이 좋은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지역이 없어지는데 네. 과연 거기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그러면 결국 국민 여론인데 국민 여론도 중대선거구제 아직 실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10대 국회, 11대 국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이 60대까지는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한 확실한 장점 이게 있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또 실험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설득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 논쟁 자체는 굉장히 좀 저는 오래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던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또 중대선거구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강재묵 기자 준비했네요. 네, 이 전당대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제목은 지지율 1위 나경원, 용산은 아닌데입니다.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네. 이 새해를 맞아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좀 함께 보시면요. 이 나 전 의원이 24.9%로 1위,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뒤쫓고 있습니다. 이 차례로 김기현 의원, 또 유승민 의원 등이 보이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결과에서도 이 역시 22.7%로 이 나경원 의원이 1위를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 100% 당원 투표, 즉 당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 전망이죠.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아직 출마 선언을 내지 않은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본인은 여전히 출마 여부에 관해 확실한 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하고 어떻게 예. 조율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인터뷰에서 예. 유인심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 정치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 말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대통령께서 업무를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 직접 듣고 오신 것처럼 이 윤심은 없다, 이 정치 개입은 없다는 표현과 함께 열린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나경원 부위원장은 지금 뭐 아직 고민 중이다, 결정은 안 했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보면 다른 전당대회 이 주자들이 참석하는 당 행사에는 거의 빠짐없이 지금 참석을 하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당 신년 인사회 또 이 대통령 신년 인사회는 물론 이 대구시당에서 열린 이 신년 교례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또 이 대구에서의 자리에서는 이 본인을 모태 TK라 표현하는 모습까지도 있었는데요. 이 권성동 의원과의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는 듯한 모습도 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 역시 영상으로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저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제가 왜 대구 경북 강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늘 생각이 같을까 했는데요.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대구에 의사가 정말로 부족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 받고 3월 1일 새벽에 의사인 제 아내와 함께 둘이서 달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수술복이 흠뻑 젖도록 열심히 대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가 코로나 1차 대란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내 어머니 고향이 보수의 신장 TK인 거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을 모셨습니다. 네, 모두 치열한 모습이죠. 이 나 전 의원의 비슷한 표현은 오늘 인터뷰 통해서도 있었습니다. 이 듣고 오신 어제의 표현을 이제 다시금 담은 건데
네. 이 아버지가 공군 파일럿 출신이다. 네. 이 대구 비해장 근무 당시를 농담 삼아 얘기했다면 계속해서 유대감을 어필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나전 의원 사실 출마만 안 했지 행보나 발언이 이미 준비된 모습이다 이런 네.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은 뭐 지난 크리스마스 즈음에는 주변에서 잔기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이 당대표 되세요라는 말을 덕담처럼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이 용산에서 나전 의원이 1순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까 라디오 인터뷰도 듣고 오셨지만은 윤심은 없다. 지금 다른 후보들을 꼬집기도 하는가 하면 이 적어도 윤심이 아니어서 당대표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뭐 나경원 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뭐 거의 뭐 출마하는 쪽으로 이미 많이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 본인이 맡은 역할을 지금 어떻게 할지 좀 조율을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근데 그 역할을 윤 대통령이 준 거거든요. 그 두 개의 직책을. 이 직책을 준 것 자체가 당대표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한때는 그 두 가지나 직책을 준 거 보면 경력을 화려하게 쌓게 해서 중요한 일을 맡기려 역으로. 하나 보다. 네. 그런 관측도 있지 않았어요?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정말 마음을 굳혔느냐. 저 사람이 나의 대리인이다라는 힘을 실어주기로 네. 누구를 찍었느냐. 왜냐 지금 당원들 100% 투표만으로 하기로 당원 룰을 당규를 개정했죠. 개정한 네. 이유는 네. 윤 대통령의 의중을 실은 사람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자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낙점을 지금 못 받은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당원 지지층으로부터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나온다는 건 네. 떨칠 수 없는 유혹 아니에요? 윤 대통령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검찰총장 할 때부터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정치 입문하기 전, 입문한 후 가장 큰 무기가 뭐였어요?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여론조사는 지금 우리 정치 무대에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이미 돼버렸어요. 네. 다만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2019년에 본인이 원내대표를 했을 때 황교안 대표와 손잡고 당시에 뭐 태극기 부대를 포함한 극우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쪽과 네. 손을 좀 잡는 듯 하다가 그 다음 2020년 총선에서 된소리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당대표 경선에서 또 한번 졌던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출마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한 모습인 건데 그런데 강재문 기자,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뭐 언제까지 고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3월 초가 전당대회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3월부터 시간을 역으로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출마 선언 시기가 다가왔다는 분석 많았었는데요. 이 개중에는 이번 주 안이 아니겠느냐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재섭 당협위원장 견해인데 이 경쟁자들의 출마 러시, 즉 이 출마 선언이 몰리다 보면 네. 이 지역구 당협위원장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캠프가 늦게 구성된다면 이 힘을 실어줄 당협위원장이 모두에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출마 선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예측인 건데요. 이어 이 나전 의원이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이 당내 인사들에게 앞서도 뭐 설명드린 것처럼 당대표에 나가면 어떨 것 같냐 뭐 이런 의사들을 좀 타진 중이라는 얘기도 같이 덧붙이면서 이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이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김재섭 위원장이야 제3자 관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나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가장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김기현 의원일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후보로 뛰고 있죠. 이 김 의원의 경우에는 나 부위원장과 교감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설 전에는 좀 나전 의원이 출마 여부를 마무리하지 않겠냐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다만 네. 이 나전 의원이 지금 자신의 상승세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서 고령사회 저출산 문제 그리고 기후 대사까지 이 국가적인 과제들에 대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각종 당심을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 그리고 김장현대 김장 다 담궜습니다. 이제 뭐 된장찌개랑 밥을 해야죠라고 말을 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 사실 이 두 사람이 약간의 좀 신경전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모습인 건데 이 두 사람 말고 이소아 기자, 네. 다른 사람이 유력하다, 이 둘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나왔어요. 네, 그게 또 당 밖에서 좀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금 네. 권성동 의원이
차기 여당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 대통령을 위해서 가장 잘 싸우고 악역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공천도 결국 대통령 심중대로 할 거라면은 네. 권 의원이 맞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지난달에도 생각해보면 권 의원이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의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이 박 전 원장이 얘기하기를 결국 윤심을 얻고 있는 건 권 의원이다라고 결론을 냈었거든요. 네네. 대통령과 제일 자신이 소통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권 의원의 주장과 맞닥뜨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그 인터뷰에서 네. 윤심은 없고 그리고 있다고 해도 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윤심이 권 의원인지도 뭐 일단은 모르겠습니다만 권 의원이라고 해도 뭐 표현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의 이 당대표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역대 우리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와의 관계를 보면 뭐 박심이다, 이심이다 네. 뭐 이런 했는데 항상 그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윤심이라고 어떤 면에서 표현하는 그 순간 네. 아마 이 예전에 보면 뭐 친박 간별사, 뭐 친이 간별사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선거에서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이 당원 100% 하는 투표가 지금 당원이 거의 80만 명, 100만 명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여기를 누가 찍는다고 해서 어떤 표가 몰릴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결선 투표제가 있잖아요. 네. 사실상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반인을 두고 사는 선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금 윤심이 과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 김기현, 뭐 나경원 이 사람들한테 뭔가 한다고 해서 네. 과연 그게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동력을 얻을까? 오히려 역효과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윤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자칫하면 만약에 윤심이 줬는데 떨어졌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당 대표 되는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다. 네. 이런 아마 생각이 있을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씩의 어떤 전부 다 뭐 집에 와서 직접 관저에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걸 통해서 어떤 유대감은 표현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사실은 두 가지 직책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나경원 의원에게 아마 이번 당대표는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을 사람으로 일단 선택하는 것 같고 대통령의 뜻과 맞는 사람을 아마 원할 것 같아요. 네.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과제는 다음 총선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대표가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리고 또 매번 선거 때마다 계속 나온다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이 측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뭐 그런 숙제들이 아마 대통령실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전당대회 열기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수아 기자,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알쏭달쏭한 글을 올렸어요. 네, 거의 스무곡의 느낌이 있는데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저격글인데요. 네. 읽어드리면 당에 같이 있으면서 이 탄핵의 찬성에 넘어가서 분탕질 치자가 돌아온 사람. 네. 넘어가려다가 원내대표 안 준다고 남았다가 잔박과 야합해서 당 지도부에 입성했던 수양버들. 네. 그리고 친박 행세로 득세하다가 오도 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남아서 생명을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사욕으로 배신자들과 야합해 막천으로 총선 망쳤던 사람. 제발 이런 사람들은 자중하라라고 적용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4명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윤경호 위원님. 이 4명 누구죠? 누굽니까? 실명을 거론했잖아요. 뭐 생각이신데요, 뭐.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 네. 저 대구에 있으면서 이렇게 꼭 적절한 시점에 한 방씩 날리는 거 보면 나도 있어 이거잖아요. 네. 본인은 이미 뭐 대표까지 다 했으니까 대표할 생각은 없겠지만 네. 지금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 못마땅함의 표현인 것 같고 그 못마땅함의 표현이라는 거는 이전에 당대표, 원내대표 이런 거 하면서 네. 어찌됐든 총선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2020년 총선에서의 네. 그 쓴맛의 책임. 그러면 뭐 나경원, 황교안 이 두 분이 여기 분명히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탄핵의 찬성 뭐 얘기했다면 뭐 당연히 네. 유승민 전 의원. 네, 얘기되는 거고. 친박 행세 뭐 이런 얘기 네. 하는 거 보면 윤상현 의원도 포함인 거고. 결국 홍준표 시장의 관점으로 보자면 네. 좀 진득하게 정치를 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진득하게 정치를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본인인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홍준표 시장이 올린 이 SNS 글에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민주당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제목은요. 돈봉투 조롱 괴이할 뿐 괴이한 장관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돈봉투 소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 최고위에서 농담조로 이야기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제 한동훈 장관 이 범죄 혐의에 대해 농담조로 이야기하는 건 괴이하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이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닌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이런 의원님들하고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가요?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예, 한동훈 장관 이렇게 뼈 있는 말을 내뱉자 민주당 어제 곧바로 괴이한 것은 법과 원칙을 갖고 말장난하는 한동훈 장관이다.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하루 만에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발언에 대해 맞받아쳤습니다. 조연 배우인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 주인공인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비판했는데 괴이하다는 표현에도 똑같이 응수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대한민국이라는 무대에서 사실 주인공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연이 주인공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거 아닌가?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해왔던 도우 스태핑을 자신이 하고 있다. 그런 제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괴이하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네, 지금 민주당이랑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신경전 격화, 약간 감정 싸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민주당 한동훈 장관의 신경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사실 비롯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출석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검찰 출석 앞두고 연일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아요. 검찰 계속 비판하고 있죠. 네, 행사마다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경남 창원에서 저녁에 국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질서를 유지할 때, 권력을 행사할 때 정의로워야 하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내 편은 죄를 지어도 괜찮고 상대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국가 공동체가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각자 도생의 원시 사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걸 막아야 됩니까? 네, 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이 여당, 특히 뭐 윤 대통령 여사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는 뭉개고 있다라는 당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일단 연일 검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또 다른 한켠에서 지금 내부 결속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어제 이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다. 이 얘기는 뭐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대표가 자기 SNS에 또 사진이랑 글을 올렸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요. 이 문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온반도 나눠주시고 이 따뜻함에 배가 부른 하루였다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의 발언도 함께 전했는데요. 이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을 중심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 이번 만남으로 당내의 단일 대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하지만 이 친문계 쪽과 접촉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 결속에 올인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비명계는 좀 맞듯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익명의 이 친문 의원은요. 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는 완전히 다르다. 퉁쳐서 검찰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뻔히 보이는 이 대표의 수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어제 이 대표가 직접 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퇴보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또 검찰 수사라고 딱 언급은 안 했다는 이 민주당 대변인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공동 차원에서의 대응에 나서는 것은 문 전 대통령도 좀 선을 그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얘기가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얘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뭐 잘해라. 이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좀 힘을 실어준 것 같은데, 근데 또 지금 이수아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약간 단일 대우로 가는 거는 또 선을 그은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고 했다면 네. 어제 취재 기자들하고 사진 기자를 갔는데 그 안을 취재를 못했어요. 다 그쪽에서 이제 제공한 사진을 썼습니다. 네. 취재를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인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육성이 이제 공개가 되고 했었는데 만약에 힘을 실어줬겠다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화하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공개하면서 했더라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이 됐을 텐데 문제는 지금 대변인이 그냥 전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누가 먼저 했는지 또 그게 과연 검찰 수사를 이야기했는지도 지금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응원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했을 텐데 생각해 보는 건 좀 덜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친문 측에서는 조금의 선을 그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부울경 이제 이 투어를 했었는데 소기의 성과는 좀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문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의 차별화를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검찰 소환 수사 등등을 어떻게 응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건 결국 민주당 내에서 일어난 일인 건데 민지숙 기자, 국민의힘이 왜 이걸 비판을 하고 나섰을까요? 네, 국민의힘 어제 이 전직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아보려는 애잔한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이 민주당은 이 새 당어른을 찾아뵙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작당 모의한 것처럼 몰고 있다라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저로 사람을 불러서 작당 모의했냐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이 문 전 대통령 예방을 놓고도 그 사실 자체만 놓고도 여야가 지금 서로 비난을 주고받는 상황인 건데 어쨌거나 윤경호 의원님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사저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지금 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신년 인사를 간다는 뭐 취지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든 뭐든 해서 좀 당이 위기에 정말 순간이 된다면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얘기하신 대로 신년 인사차 가는 거야 뭐 의당 도리니까 네.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느냐. 더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현안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구심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셈이죠. 처음에 출범하자마자 anything but 문재인,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는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선을 긋기. 이게 이제 더 도를 더해서 all but 문재인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임 정권 선긋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이 지금의 민주당과 야당에게는 본의 아니게 구심점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거듭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할을 줄이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듯이 잊혀지는 게 또 더 맞다. 어떻게 보면 검찰 수사 뭐 이런 얘기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네.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때 서훈 실장 선으로 지금 검찰의 기소도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도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all but 문재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앞으로도 계속 뭐 정책이든 아니면 정치 공세든 그런 거는 가능한 수위를 좀 낮추는 게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구심점이라는 역할을 올려주는 거를 막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경남 양산 사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 발걸음이 이어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지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꾸 검찰 수사로 관련해서 뭔가 이 궁지에 몰린다고 한다면 구심점 역할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마지막 아이템입니다. 제목은 연이틀 충돌, 전장현 다른 방법 알려달라입니다.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이 장애인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이 어제 출근길 탑승 시위 재개했었죠. 이 오늘도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오늘 시위는 오전 8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에서입니다. 제가 이 기습이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이 당초 공지에서는 이 10시 반, 이 삼각지역에서 진행할 것으로 이 애초에 공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전장현 측이 오전 8시 4분쯤으로 이 갑작스레 장소와 시간을 이 새로 공지한 것입니다. 이 공사 측은 이 삼각지역 쪽에서 이 대비 중이었기 때문에 이 시위가 시작된 이 성신여대 입구역 쪽에서는 이 특별한 마찰 없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후 이들이 하차한 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이 대치 상황이 발생한 건데요. 경찰이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다시금 이 열차에 승차하려는 것을 네. 이 공사 측 직원들과 이 경찰이 저지하면서 네. 이 마찰이 격화됐습니다. 이 단체 측이 구호를 외치면서 이 시위를 이어갔고요. 네. 이 시민들과 뒤엉켜서 계속해서 저 보시는 것처럼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어제에 이은 오늘까지의 이 대치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먼저 준비했습니다. 즉시 시위를 중단하시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밖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상황이 매우 격렬해 보이죠. 네. 이 오늘 상황으로 이 무정차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민들 반응은 좀 제각각이었었는데요. 뭐 시끄럽다, 뭐 내려라 등 이 불만을 표하는 사람이 좀 덜어 있었는가 하면 네. 또 동시에 뭐 힘내세요라는 이제 응원, 이 격려하는 표현도 덜어 계속 같이 들렸었다고 합니다. 또 이곳 이 동대문 역사문화역 상황과는 또 별개로 이 다른 곳에서도 이제 병렬적으로 좀 상황이 있었는데 동시다발이었던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지역에서의 또 상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장현 이규식 대표를 비롯한 이 10여 명의 일부 회원이 네. 이 열차에 탑승해서 이 서울역과 이
신용산역을 오가며 이 지하철 이 선전전을 벌인 건데요. 이 과정에서는 또 이 삼각지역 역장이 이 전동 휠체어에 부딪히면서 이 다리를 다치면서 이제 병원에 이송되는 상황까지 좀 발생했었습니다. 아이고. 상황이 좀 계속해서 이제 격렬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 영상에서도 확인하셨지만 마찰 현장이 계속 병렬적으로 매우 격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있었던 이 시위는 사실 어제 시위의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제는 13시간이나 대치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이었는데 어제 충돌은 이 시간도 규모도 기록적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시위 밤 10시 넘어서까지 이어졌는데요. 열차에 타려는 시위대와 이를 막으려는 이 수백 명의 경찰들이 대치했는데 어제 오전 오후 합쳐서 1,000명의 경찰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서울교통공사 직원과 경찰이 이렇게 두세 명씩 스크럼을 짜서 스크린도어로 들어가려는 이 시위대를 막아서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장현 회원 한 명이 승강장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경찰관 한 명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휠체어에 발이 깔리는 이런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삼각지역 지나는 당곡행 열차 13대 무정차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어제의 충돌이 경찰과 전장현 또 이 공사 측과의 충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반대하는 이 또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충돌도 좀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복잡하네요. 이 장애인 연대 측과의 마찰입니다. 이 김민수 장애인 대표 등 이 30여 명의 장애인 대표 장애인 연대 측이 이 현장에서 이 전장현의 시위 방식을 나무라는 듯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건데요. 이 요구 자체가 아닌 방법이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이들 관계자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고 오고 있는 이 전장현 회원들을 막아서는가 하면 이 장애인 망신시키지 마라. 이 시민들 볼모로 잡지 말라. 이 전장현의 시위 방식에 반대하는 모습을 두고 이 방식을 두고 이 단체 사이에서도 이 갈등이 현장에서 빚어졌습니다. 네, 시민들의 이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전장현 측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뭐 정치인을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갔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어쨌든 지금과 같은 아침 선전전은 당분간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지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뭐 정치인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도 가봤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출퇴근길에 시민들의 피해도 분명한 사실이긴 하거든요. 다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산안을 이제 한 1조 5천억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한 100억 이상 정도만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게 대폭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머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어떤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정부의 현실이죠. 뭐 당연히 예를 들어서 대폭적으로 예산하면 뭐 다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하철 아침에 하는 게 학생이나 그다음에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다 생업이 걸려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특히 이제 이쪽 삼각 지역에 쪽에 있는 숙대 같은 경우에 아침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시험에도 지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얼떨면서 보면 지금 260일 동안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전장현의 시위가 아무리 어떤 뜻이 좋다 하더라도 왜 일반 시민들, 서민들의 어떤 볼모를 잡는 것인지 이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뜻을 하는 게 좋지만 우리 사회에 이제 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본인들이 요구하고 하면 뭔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만약 이걸 들어주고 이런 다른 또 단체가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거의 뭐 무정부 상태겠죠. 그렇지만 딴 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서민들, 일반 시민들의 생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생업이 걸려 있는 분들의 어떤 이동권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시위 방식을 좀 다르게 하는 것들이 좀 검토해볼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사실 벌써 이 양쪽의 이 긴장, 정말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져서 법원에서 조정안도 이미 내놓은 상태입니다. 민지숙 기자. 이 조정안은 그럼 뭐 휴지 조각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조정안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전장현 시위가 계속되면서 법원에서 강제 조정안을 내놨죠.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서서 이 서울 공사 측에서는 내년까지 이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이 전장현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500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중재안을 낸 건데 네. 이 5분이라는 기준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장현 측은 자신들은 이 5분 이내로 시위를 하겠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서울시도 조정안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네, 서울시로서는 그 조정안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까지의 그 지하철 운행을 늦추는 시위는 허용하는 결과가 됩니다. 네. 법치를 오히려 파괴하는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내셨는데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씩이나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네. 민형사적인 대안을 모두 동원할 겁니다. 네. 내일부터는 무관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인 만큼 이 법원이 낸 조정안은 당분간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추가 법정 공방도 예고된 상태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전장현 시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자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시위 80여 차례에 대해서도 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지하철 시위 관련해 경찰이 전장현 회원 2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일반 교통방해 또 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제 송치가 된 상태이고요. 이 수사 대상이 된 대상은 29명이었거든요. 이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 대한 수사 역시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송치 인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화물연대 파업대랑 굉장히 좀 데자뷰 같은 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화물연대 파업대는 결국 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일몰로 연장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뭐 완패 아닌 완패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장현 이번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던져서 항의, 호소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다. 그러나 모두가 가진 권리 평등할 수밖에 없는데 저들이 권리 행사를 위해서 남의 권리를 빼앗아가면서까지 저걸 하라는 누구도 그런 권한은 주지 않았어요. 그 충돌 언제까지 그럼 방치할 겁니까? 오세훈 시장처럼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 물론 행정력으로 막으면 쉽죠. 그러나 그것만이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정치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 때도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비판을 했습니다만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시행이 되면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고속도로에서 과적을 얼마나 줄였는지 과잉 운전, 과로 운전을 얼마나 줄였는지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사회적 비용으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아까 뭐 이현정 의원이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얼마든지 저는 정치라는 영역이 그런 데서 타협도 하고 해법을 끌어낼 수 있다. 이번 지하철 이 전장현의 항의 역시 우선순위 측면에서 부여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정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 정치의 실종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양쪽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이런 가운데서 민주숙 기자. 네. 또 장난을 치다가 걸렸습니다. 네, 황당한 소식입니다. 네. 전장현 시위로 열차가 늦어져서 피해를 보신 승객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런 경우에 서울교통공사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연 반환금이라는 걸 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보통 몇천 원 수준인데 이 돈을 빼돌려서 회식 비용으로 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딱 걸렸다고 합니다. 158건의 지연 반환금을 허위로 신고해서 네. 약 2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건데요. 이들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이 횡령 금액 20만 원. 어떤 20만 원보다도 참 부끄러운 20만 원이 아닌가 싶습니다.